자, 이번에는 25년 1회 전력공학에 대한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파동 임피던스가 305인 선로의 종단에 1500ohm의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선로로부터 파워값 600kV의 전압이 입사될 때 반사파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요놈에 대한 관계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푸는 김에 복습천에서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과파전압. 자, 일단은 각각의 전압을 알려면 이 반사가 되는 정도로 나타내는 반사 계수와 투과 정도로 나타내는 투과 계수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지문에서 부하 측에 접속된 요놈에 있어서의 임피던스를 Z2, 그 다음에 선로 임피던스, 즉 파동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 두 개의 반사파 계수와 투과파 계수는 분모에는요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놈의 합으로 이렇게 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반사파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반사파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를 어떤 형태로 올리면 되느냐. 자, 우리가 아는 반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들어왔다가 반대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담아서 이때 반이 반대를 의미하는구나 해서 이 분자에는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를 반대로 한 것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투과파 전압은 제가 이렇게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1을 영어로 하면 1이라고 합니다. 숫자 2는 2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오냐? 여기 있는 앞에 놈이 와요. Z2. 자, 이렇게 하면 각각에 대한 반사파 계수와 투과파 계수가 끝이 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반사파 전압을 나는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뒤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되죠. 투과파 전압도 마찬가지로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끝이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반사파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Z2는 1500, 그 다음에 Z1은 300, 위에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입사파 600kV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400kV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 다음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지를 보면서 바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입니다. 중성점의 전이가 거의 0전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압기 및 부속 설비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연 레벨 자체가 낮아지니까, 절연 레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타 부속 설비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 전이 상승이 거의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차가 차단기가 차단해야 할 전류가 작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직접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겁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차단해야 할 전류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연계를 조금 더 하면 일단 우리는 이 지락 전류와 연관이 있는 것을 영상 전류 그리고 제3구조파 그리고 통신 유도장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우리 이 지락 전류 IG 하면 영상 전류의 3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쯤 떠올려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여튼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유도 장애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연결하면 통신 유도 장애도 겁나리 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보호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생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답은 일단 여기 있는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네 번째 선지도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 개폐기의 개폐시의 개폐서지의 작더라. 실제 이 직접 조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개폐서지의 파워 값이 낮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연계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뭐 일선 지라시의 건전상 전인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원 레벨이 떨어진다. 이런 걸 봤죠. 그럼 이와 연계해서 본다면 당연히 개폐서지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답이 3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요 선지를 보면서 3번 딱 봤을 때 답 바로 볼 수 있겠다. 그죠? 다음으로 23번째. 단상 이선식 계통에서 송전 가능한 전력이 최대가 되기 위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상차각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차각의 언급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송전 전력에 대한 관계식을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쌓인 상차각.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전력 자체가 최대가 되려면 이놈 몇 도가 되면 됩니까? 90도에. 그죠? 끝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꿀꺽하고 드셔야겠죠.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송전단, 수전단 전압을 각각 ES, ER이라 하고 4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할 때 전력 원손도에서 송전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전력 관계식을 떠올리면 그냥 꿀꺽하고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력 관계식을 살포시 떠올려보면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쌓인 델타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 전력 원선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송전 전력 요 놈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르게는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교류계통에서 임피던스는 거의 리액턴스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4단자 종수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가 아는 4단자 종수 A, B, C, D에 있어서 A는 전압비례, D는 전류비례, B는 임피던스를, C는 어드미턴스를, 아이고 어드미턴스 요 놈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임피던스 B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B를 쓰면 요것 자체가 답이 된다. 그래서 이 전력 원선도에서 송전원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선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원선도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근데 보통은 알 수 없는 것만 챙기면 이에 대한 걸 골라 먹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만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요 놈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손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간혹 또 언급이 되는 세 번째, 송전단의 이용률. 실제 이 무효 전력을 조정한 후에 수전단의 이용률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송전의 이용률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대표적인 세 가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25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이선식 배전 솔로에서 솔로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고 부하 전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부하의 무효 전력은 물었습니다. 단 수전단 전압은 이렇게 주어졌더라. 자, 일단은 요거를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하면 요게 단상 이선식 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를 도시하면 여기에 5 플러스 J 0.5옴의 솔로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에도 당연히 어떤 임피던스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걸 또 보면 이 수전단 측의 전압은 크기가 102호, 위상은 0도.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크기가 12호, 위상은 0도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수전단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어요. 위상이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부하는 순저항 부하구나.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본 것은 뭡니까? 부하의 무효 전력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송전단 측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어쨌든 무효 전력이 나타난다는 건데 요 놈을 만드는 놈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이렇게 전력이 전달될 때 무효 전력은요, 어쨌든 허수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리액턴스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선로에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하의 무효 전력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이놈 성분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놈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 선로에는 어쨌든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단순히 이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효 전력은 이 전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 값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보면 10의 제곱에다가 0.5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답안은 50 바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다음으로 26번. 전력용 콘덴서를 보호하고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가 제거하는 고조파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직렬 리액터가 제거하는 고조파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상 기준에서 제5 고조파 요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하자면 실제 이런 식으로 뭐 리액터에 대해서 문제가 났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리액터 종류에 따른 역할. 자,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 직, 소, 한. 자, 분은 불로 리액터를 말하고요. 다르게 우리가 병렬 리액터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그 아래쪽은 직렬 리액터. 우리가 방금 본 직렬 리액터. 자, 그 다음에 소는 소호 리액터. 한은 한류 리액터가 됩니다. 때때로 이놈들 각각에 대해서도 묻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이 불로 리액터의 역할은요, 대표적으로 페란티 현상을 억제하는 데 있죠. 다르게 뭐 방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제5 고조파를 제거하더라. 자,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를 제한하더라.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 제한. 특히나 이 소호 리액터와 한류 리액터를 은근히 혼동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을 다리 뭐라 하죠? 소지라고 하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돌리면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7번째입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면 좋겠다. 그죠? 쓰면은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때 M0가 뭡니까? 전선 표면 계수야. 실제 이 전선 표면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매끈할수록 값이 큽니다. 그쵸? 이런 거 하나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에는 날씨 계수라고 하지요. 얘는 맑을수록 높은 값을 갖더라. 자, 그 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D는 전선의 지름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스몰 r은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등가 성간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성질 보니까 낡은 전선을 새 걸로 교체했다. 실제 뭐 새 걸로 교체했다는 것은 전선 표면이 겁나게 깔끔하다, 매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수록 전선 표면 개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얘는 맞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씨가 맑다. 그쵸? 실제로는 이런 게 있죠. 이에 대한 개수가 날씨 개수 M1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에는 1, 비가 오는 거, 우리가 우천시라고 하죠. 이때는 0.8,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공기 밀도가 작다? 아니죠. 상대 공기 밀도가 커져야만이
여기는 코로나 인계 전압도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4번 전선의 반지름이 크다. 실제로는 이 전선의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여기는 지름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값이 바뀌더라도 이 전체 함수의 값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작겠지만 얘는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전선의 반지름을 키우면 결과론적으로 임계시납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더라. 다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번째, 유한곡선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28번째, 유한곡선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유한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을 크기 순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갈, 저, 평, 풍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저 평풍은 여기 지문에도 있는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그럼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상기시키면 좋은 게 이 갈저 평풍에 있어서 얘들은 1년 365일 중에 며칠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갈수량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중에 355일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수량 같은 경우에는 275일, 그 다음에 평수량 같은 경우에는 185일, 그 다음에 풍수량 같은 경우에는 9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암기하기에 조금 수치가 더러운 것 같다. 그죠? 저는 보통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일단 갈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차를 기준으로 들고 가보세요. 10일 차이가 난다. 그죠? 그 다음에 저수량은요, 얼마가 차이 나냐? 90일. 그 다음에 평수량은요, 180일. 풍수량은요, 271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들고 가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갈수량은 10일이고, 나머지 저수량부터는 90의 배수로 가더라. 그쵸? 90을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 그 다음에는 91을 배수로 하더라.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29번째입니다. 다음 중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장치는? 물었어요. 일단 보면 리클로저. 얘는 뭡니까? 자동으로 재폐로 할 수 있는 차단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폐로 차단기라고 부를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용 퓨즈. 이놈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뭐, 단락 전류 발생했다. 이놈 자체가 용단된 형태로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뭐, 차단기는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하 전류와 고장 전류 다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1번이 되겠죠. 그죠? 유입 개폐기.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30%, 선간 전압이 154kV,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300A일 때, 이 선로의 단락용량 의지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단락 용량은 요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면 수월하겠다. 그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지금 지문에서는 선간전압과 부하전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을요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VNIN. 자, 그래서 위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어보면 30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루트 3 154 곱하기 300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잡으면 저는 일단 요 놈을 킬로볼트 그대로 썼습니다. 킬로 환산을 안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약분하면 10 되겠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
묶으면 또 킬로죠. 킬로에 킬로면 여기서 요구하는 메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이놈의 답은 154 루트 3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한 번 더 굴리면 이놈의 값이 266.7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요놈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31번입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는 중에 한 대의 고장으로 V 결선한대요. 이 경우에 V 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출력비. 출력비 하면 몇 프로입니까? 57.7%죠. 그쵸?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86.6은 뭡니까? 얘는 이용률이죠. 이용률. 변압기 이용률은 86.6%. 그 다음에 이 고장점과 비교하는 출력비는 57.7%. 그리고 이 V 결선하면 이것과 더불어서 항식도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여기는 이용률, 하나는 출력비. 그럼 다른 하나는 V 결선 시의 용량. 얘는 한 대에 비해서 몇 배? 루트 3배더라. 그렇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2번. 단상 이선식 선로에서 각 도체의 전압 큐형표들을 전압 이원 이투에 대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이 경우에 각 도체의 작용 정전량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대지. 그리고 뭐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여기 도체, 여기도 도체 하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는다면 일단 각 도체는요, 대지와의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얘를 대지 정전 용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각 도체 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정전 용량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얘를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찢어버린다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 도체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CS 플러스 EC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때 여기 보니까 이 성분이 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4번,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언급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단상 이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도체에 대한 전위는 전압은 우리가 뭐 같다라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원 이투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K 플러스 K 다시 2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Q2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전하에 대해서 Q는 CV 요 개념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놈 자체가 뭡니까? 전체 정전용량, 다르게 말하면 작용 정전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도 우리가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3번입니다. 단상 삼선식 배연솔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오류를 제가 여기서 잡아볼게요. 얘가 이다.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다시 확인해서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옳지 않은 것하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선지를 보면 전력 손실이 동일하고 바깥 전선과 중성선의 단면적이 동일할 때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한 전선의 중량비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런 게 있겠죠. 기타 조건이 일정할 때 전선 중량비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준은 단상 이선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상 이선식 적으면 이 친구는 퍼센테이지로 바로 100%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따지기 위해서 단상 3선식부터 해서 제가 조금 써놓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수치가 단상 3선식 37.5%예요. 요거를 조금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잡는다면 나머지는 간단히 들어갈 수 있죠. 삼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두 개를 그대로 빼옵니다. 75%. 그 다음에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요 놈을 계속 씁니다. 33.3.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징을 봤을 때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전선 중량비가 37.5%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선간전함이 선로 전류가 일정할 때 1선당 공급 전력비는 단상 2선식보다 33%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되는 것은 1선당 전력 공급비가 될 거야. 자, 우선에 저는 배전선로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우리가 배전선로 기준으로 체크를 하자면 일단 각각의 공급 방식부터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각 공급 방식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먼저 표현을 하면 일단 여기 있는 이 배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단상 이선식을 P는 E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두 배가 돼서 E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EI 코사인 세타. 삼상 4선식은 중성선을 활용하게 되면 3 E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2P, 얘는 루트 3P, 얘는 3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일선당 전력 공급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단상 이선식은 전선이 두 개 아닙니까? 그럼 요따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은 선이 3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3선 나눠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4선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선당 공급 전력비가 다 완성이 되죠.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선당 전력 공급비가 단상 이선식보다 33%가 크대요.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걸 토대로 막바로 적어보면 이 분자에다가 단상 3선식 기준, 즉 요 놈을 쓰고 분모에다가 요 놈을 쓰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얘가 1.33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상 이선식을 100% 1이라고 적었을 때 지금 단상 3선식은 1.33이 나오니까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33%더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네, 세 번째. 솔직히 우리가 앞에 이 1번과 2번을 봤지만 세 번째 연호를 보면 답이 바로 탁 느껴집니다. 자, 보면요. 부하의 불평형 발생 시에 중성선에 불평형 전류가 흐름으로 중성선에 퓨즈를 설치한다? 어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 실제 중성선에는 퓨즈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쓰다가 중성선에 있는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어쨌든 중성선 자체가 단선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전하의 불평형이 발생해서 부하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선에는 절대 퓨즈를 쓰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솔직히 안 보더라도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다. 1번 혹시나 시험 들어갔을 때 오야 야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2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중성선과 같은 곳에는 이 퓨즈 이런 거 개폐기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황 봤을 때 답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선과 선간 전압 간의 탈락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때 탈락되지 않은 층의 부하 전압은 상승할 수 있더라. 그죠?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얘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8톤 수차에 있어서 노즐로부터 분출수의 속도를 V1, 버켓의 주변 속도를 U라고 할 때 이론상 수차 효율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요 놈은 4번 요런 관계를 갖구나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V1분의 U는 2분의 1이더라. 그래서 이 정도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나오면 조금 거시기 하다, 그죠? 자, 다음으로 35번입니다. 보호계정기의 반환시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계정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류값을 세팅을 했을 때 이 세팅값보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보호계정기의 동작으로 그 선로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 각각의 계정기가 어떤 특성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순환시, 그리고 순환시, 두 번째 정한시, 세 번째 반한시, 그리고 마지막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순환시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세팅된 전류값보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순간적인 시간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즉시 동작을 한다. 실제로는 0.3초 정도 이렇게 동작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0.3초는 우리 입장에서 즉시죠. 그래서 즉시 동작하는 특징을 갖더라. 자, 정한시 같은 경우에는 세팅된 값보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흐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반환시는 전류값 전류값에 반비례하는 시간으로 동작을 하더라. 그렇죠? 부가적인 걸 한번 적어보자면 전류가 크다? 그러면 빨리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전류가 적다? 그럼 이때는 천천히 동작을 하죠. 즉 전류값이 커지면 동작 시간은 감소하는 거고 전류값이 작아지면 동작 시간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환시성 정한시.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환시성의 성질을 갖다가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한시의 특징을 갖는 거. 그래서 이름 그대로 두 개가 짬뽕된 게 요놈이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봤으니까 답 한번 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첫 번째 전류의 크기가 적을수록 동작 시간이 계단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그냥 반비례이기 때문에 계단적으로는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전류 값을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바꾼다면 동작 시간도 그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작 시간이 일정하다. 얘는 뭐야? 정한시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동작 시간은 감소한다. 그렇죠.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빨리 동작하더라. 그 말이죠. 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으로 36번째. 원자로에 사용하는 제어봉의 재료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놈에 대해서 살짝만 생각해 보면 이 제어봉은요 다르게 제어제라고도 합니다. 일단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재료예요. 거기는 실제 무엇을 제어하느냐?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제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를 제어합니까?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서 연쇄 반응을 제어합니다. 요것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이 문제는 그냥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성자 흡수를 한다는 것은 중성자를 일단 얘가 잘 빨아당겨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흡수할 때 필요한 단면적은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제어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되더라. 쉽게 말하면 중성자의 흡수 능력이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다른 재료와 쭉 구분을 하자면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고 있는 이 감속제 내지 냉각을 시키는 재료 냉각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어제랑 다르게 중성자 흡수력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작아야 된다. 비단 얘들뿐만 아니라 이 핵연료 이런 것들도 혹은 반사체 이런 것들도 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작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딱 구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제어제만 유일하게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더 크더라. 아, 요거는 조금 구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여유가 있다면 구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어진 선지를 보면서 더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선지를 보시면 열 방사선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스럽게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불안정적이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력 발전 쓸 수가 없겠죠. 무서워서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그쵸? 쉽게 말하면 지어봉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만들어줘야 이 중성자 지어를 쉽게 하겠죠. 그죠? 자, 네, 세 번째, 냉각제에 대한 내부식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아, 부식에 잘 버텨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아니, 냉각제에 대해서 잘 부식되면, 야, 이거 어찌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된다. 자, 우리 앞에 말했습니다. 이 지어제는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연쇄 반응을 제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 능력이 커야 된다. 다르게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 제어제와 다른 물질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배치된 선로의 등과 성간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자면 첫째 이런 게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직선 배치일 때 등과 성간거리, 정삼각 배치일 때 등과 성간거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사각형일 때 등과 성간거리.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인접한 전선과 전선 간의 간격을 D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D. 그러면 이 정삼각형 배치 같은 경우에는 등과 성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D가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직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 루트 2 D가 됩니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6제곱근 루트 2 D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지금 어떤 배치? 정사각형 배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6제곱근 루트 2에다가 주어진 게 40cm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44.9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대략 45cm겠네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번. 단상 이선식 배전선로에서 배전 진압을 2배로 승합하여 동일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배전선로의 선로 손실은 기존의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거를 조금 상기시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요소의 관계성. 우선에 첫 번째는 공급 전력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압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일단 공급 전력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압에 비례하고 어떤 경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요거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공급 전력이 전압에 비례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그럼 아래쪽은 손실률이 일정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전압 강하는 어찌 됩니까? 전압 강하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강하율. 그리고 선로 손실율. 전선의 단면적은
모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요 놈이 뭐다? 전압 강화율. 그 다음에 옆에 있는 PL은요,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K는요, 전력 손실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S는 전선의 단면적.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를 하면 실제 이 선로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도 시험에 냅니다. 얘는 역률 제곱에도 반비례해요. 요거야. 자,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전압을 두 배를 승합했습니다. 이때 선로 손실은 우지됩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압을 두 배 올렸어요. 그러면 선로 손실은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답은 여기는 4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39번. 변성기에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단위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체크하면 여기 있는 변성기는 우리가 뭐 특수 변압기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격 부담은 하나의 용량 값을 의미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차 측 단자 간에 접수되는 부하의 한도를 전격 부담이라고 해요. 그럼 어쨌든 변압기에 대한 용량 값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변압기의 전격량은 무슨 단위? 볼트 암페어. 끝났죠? 답은 3번입니다. 실제 변성기에 있어서 전격 부담의 단위가 여기 있는 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실제 연원 같은 경우에는 CT, 즉 변성기 2차 전류 제곱에다가 계전기나 뭐 기타 케이블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부하 임피던스를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봐주시고요. 연의 단위는 이렇더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40번. 한 대의 주상변압기에 뒤진용률 요렇게, 유효전력 요렇게 된 부하와 뒤진용률이 요렇고 유효전력이 이런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용률은 어찌 되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문에 유효전력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종합용률을 전체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해서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체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할까? 간단하죠. 각각의 유효전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를 더하면 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전체 비상전력이네요.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부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부하 두 개에 대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하 1에 대한 복소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문에 일단 P1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요. 자, 이제 무효 전력이 문제인데 이 무효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 무효 전력의 관계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얘는 비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즉 무효를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 주어진 모든 성질을 보면 다 유효전력 기준으로 표현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효전력에 대한 것도 떠올려 볼래요. 비상전력에다가 역률을 취하더라. 자, 그럼 얘를요, 비상전력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역률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넣으면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 무효전력은 P1 탄젠트 세타 1으로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하 2가 있더라. 그럼 이놈에 있어서도 복수전력을 따져보면 얘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P2 더하기 J의 P2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더하면 전체 복소 전력이 나오겠죠. 유효끼리 더하고요. 무효끼리 합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얘를
얘를 가지고 크기를 계산하면, 즉 피상전력으로 표현을 하면 루트 P1 더하기 P2 제곱 더하기 P1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P2 탄젠트 세타 2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요런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났죠? 이렇게 표현된 걸 찾아봅시다. 찾으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력공학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